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핵심 쟁점은 뭡니까? 결국 핵심 쟁점은 이 선고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는가, 그리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 두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네. 문제되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다. 이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심에서는 이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에 대해 내가 당시 골프를 쳤는지 확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를 친 사실들이 증거 자료로서 인정이 되었다고 보아서 유죄가 1심에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도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했다.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인데 이것을 협박이라고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미 국토부의 공문 같은 부분에서 성남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는 취지의 공문이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2심에서 이 각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 양형 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좀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보통 증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사안에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를 했거나 적어도 그 사실관계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양형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적어도 어떤 판단의 기초로 삼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방송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정준희 교수의 이 발언 증언들을 보면 이 대담 토론이라는 것의 성격상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이 TV 토론 자체가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 TV 토론에서 한 발언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증언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판부가 요청을 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측에 유리하고 어느 측에 불리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결론이 나와봐야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들을 보자면 그러니까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고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당초에는 공소사실을 기재를 했었는데 이 각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들을 연결시켜서 어떤 발언이 이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라고 지금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1심 판단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은 이것은 주관적인 이재명 대표의 의사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을 유죄로서 조금 더 특정해 보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역으로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이 발언들의 취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죄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공소장 변경까지 한번 요청해 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느 쪽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지는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항소심의 선고 기일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입니다.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인데
이 정도면 통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변론이 있은 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힙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집중 심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변론을 하고 또 최종 변론은 오후에 진행을 했거든요. 하루에 2차례 기일을 진행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은 배당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리는 기간만큼의 선고 기일로 잡은 건 어찌 보자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개월, 3개월, 3개월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으로 나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 대법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3월 26일에 항소심이 선고가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7일 이내에 상고,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갈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굉장히 빨리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 3일은 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송 기록 같은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 결국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의 서류가 송달되고 상고 이유서를 전달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4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법원에서 한 달 이내에 5월 안에 실제로 판단을 하고 선고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4명이 함께 판단을 하다가 대법관 1명이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낸다면 또 전원 합의부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몇 달은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 5월 안에 지금 선고가 내리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적인 측면상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3월 중순쯤으로 지금 언론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5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조기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 이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까지만 결론이 나고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헌법 84조가 문제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하하고는 형사상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과연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문헌적 의미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형사재판정에 아예 세우지 않는다고 좀 그 취지를 넓게 해석해서 기왕에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다시 또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중지한다고 한다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또 법적인 쟁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시에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가... 것은 이제 아직 가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언제 선고하겠다, 이 선고 기일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내일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문제되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27일에 이제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25일에 이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이틀 전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이틀 내지는 사흘 정도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자면 이때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평일을 거칩니다.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죠. 맞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비공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을 거치는데 평일을 거치면서 결국 그 다음에는 평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입장을 펴는 거지 이 표결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취합이 되게 되고 지금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 다수 의견이라면 초고를 보통은 작성을 하게 되고요.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까지 수정 보완이 돼서 이 판결문이 작성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주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3월 중순쯤에 헌법재판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